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인 월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거침없이 상승하던 상승 랠리에서 벗어나서 뚜렷하게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겠죠. 혼조로 출발했던 증시는 주가를 올릴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어서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일단 다우지수 오늘 0.19%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모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95% 하락했고요. S&P 500은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혼조였던 시장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세가 하방으로 돌아섰죠. 그 와중에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WTI가 2%가 넘게 급등하면서 그 영향 속에 주요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할리버튼은 7%가 넘게 급등 마감했고요. 보잉의 주가도 2%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이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를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이 계약 규모가 8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실적을 냈죠. 4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도 시간호에서는 거래에서 주가가 3%가량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을 약간 눌렀던 거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죠. 다음 장 보시면 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FOMC 이후의 첫 공개 일정인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와 속도 조절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시장에서 좀 지켜봤던 포인트였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양쪽 모두에서 위험에 직면한 챌린징 시츄에이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고용시장이 아무래도 약한 게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더 큰 위험이라는 판단이 유지될 경우에는 올해 안에는 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음 회의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뚜렷한 힌트를 주진 않았지만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를 강하게 반박하지도 않은 스탠스였던 것 같고요. 사실 주식들이 고평가됐다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시장을 약간 눌렀던 그런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연준의 미셸 보먼 부의장도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악화를 고려해서 decisive in fending of job market이죠. 선제적이고 결단력 있는 금리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용시장이 무너진 다음에 그걸 고치는 것보다는 기준금리를 먼저 내림으로써 지지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지금 실업률은 4.3%인데 이게 완전 고용 수준으로 여겨지지만 이 고용이 둔화하는 거를 볼 때 꾸준하게 금리를 인하해서 단호하고 또 예방적으로 노동시장의 동력이 후퇴하는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반대 의견 낸 인사도 있죠.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입니다. 굴스비 총재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너무 공격적이지 않도록 또 not to get too aggressive, 너무 공격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노동 지표를 또 처음 공개했는데요. 이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분석 도구입니다. 고용과 해고 그리고 이직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표였는데 9월의 실업률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수치가 나왔는데 4.3%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률과 일치했는데요. 이게 노동부와 일치했다는 거는 이 신뢰도 검증 단계에서 이 지표가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죠. 당장은 이 지표가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매월 발표되는 공식 실업률보다 또 빠르게 몇 주에서 몇 달 빠른 선행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발언을 했습니다. America should be India's best friend. 그러니까 베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가 무역협정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또 발언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관련해서 이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가 바로 적용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관세만으로는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불황에는 기여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이머는 정치적 발언에 약간 신중했던 인물인데요. 지금은 위험은 인정하되 공포는 자제하라라는 그런 투자자 친화적인 중도 전략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OECD입니다. OECD가 올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2.9%였는데 이거를 3.2%로 0.3%포인트 올린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은 1.8%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미국의 인플레 전망은 2.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한 이 배경은 여러 가지였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예상보다는 견조했고 이 관세 인상하기 전에 수출 물량을 앞당겨서 보낸 효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투자 확대 같은 것들이 이 성장을 뒷받침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OECD는 8월부터 발효됐던 미국의 관세율의 완전한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소비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 시장이 안 좋거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정체되는 것도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즉 지금 너무 좋다고 안심하지는 말라라는 이야기죠. 좋을 때 방어 전략을 짜는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도 보도록 할게요. 네, 연방기금금리 EFFR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금리 범위 안에서 실제 은행 간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실효금리입니다. 이 EFFR이 지난 2년간 연준의 금리 목표 범위 하단에 고정되다시피 했었는데 이게 곧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가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서 유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리 인상 없이 이 EFFR이 상승하는 건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긴축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시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몇 주 안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시티은행에서는 연말쯤 이 EFFR이 1에서 2bp 정도 소폭 오르는 거에 그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와 함께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다음 장 보시면 S&P 글로벌의 PMI도 나왔습니다. 9월에는 53.6이었는데 8월에 54.6에서 1포인트 하락이 나온 거죠. 일단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좀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이하는 위축을 나타내는데요. 여전히 확장세지만 일단은 둔화 조짐이 나타난 겁니다. 일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활동이 둔화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원자재 비용은 상승했지만 이 수요도 줄어들고 경쟁도 심해져서 판매가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조업 쪽에서는 재고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미래 기업 신뢰도는 오히려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는 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오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하락했는데 시총 5대장이 모두 하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2.8% 하락이 나왔고요. 애플은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애플 0.72% 약보합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소 주춤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0.93%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팔란티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 유일하게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가 팔란티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보잉과 팔란티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팔란티어 초록불 켜면서 1.86% 상승했고요. 미주호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50으로 상향을 했는데 테슬라 역시나 상승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67% 하락 마감했고요. 아마존 역시나 좀 억울한 종목이죠.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3%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유가도 급등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2%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도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승하던 시장이 방향을 틀어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좀 브리핑과 함께 앞으로 전망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그 아까 좀 전에 앵커님이 브리핑한 것처럼 네. 파월의 발언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장 끝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네. 그 전까지는 그게 가장 컸어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PMI 지수,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은 뭐 약간은 오르기도 하고 약간 내리기도 했는데 큰 예.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이긴 했는데 파월이 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인플레가 만약에 다시 한번 자극이 된다면 예. 그걸 방치할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좀 받아들였다라고 기술주 중심으로 네. 기술주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마이크론이 또 실적을 냈습니다. 워낙 또 기대치가 높아 있었는데 뭐 그래도 좀 잘 나온 거죠. 일단은 클라우드 메모리 부분 매출이 213% 급증하면서 좀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네. 한번 볼까요? 예. 실적 뭐 수치 복잡하니까 원래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요. 워낙 좋을 거로 예상을 다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월 24일인가요? 8월 11일 이게 지금 6, 7, 8월 달 실적입니다. 예. 6, 7, 8월 달 실적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 4분기에 보통 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엔 깔끔했어요. 그래서 6, 7, 8월 달 실적에 대해서 잘 나올 것 같다고 네. 8월 11일 날 이미 가이던스를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높여준 가이던스 대비했을 때 매출은 약 1%좀 잘 나왔으니까 소폭 잘 나온 거고 네. 가격이 갔겠죠. 그래서 실적이 보니까 EPS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을 뿐만 아니고 시장 예상치보다 한 6%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장에서 아마 한 6% 정도 올라왔을걸요. 네. 그러다가 좀 찌끔찌끔 왔다가 1% 갔다가 4%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미리 반영됐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높아진 기대치를 조금 더 상회했다는 측면에서 아무리 안 좋게 봐도 네. 굿보다는 좋은 엑셀런트예요. 그럼 이제 굿보다 좋은 엑셀런트인데 주가가 뭐 6%잘 나왔다면 그럼 주가가 6% 올라가야 돼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없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주가가 지금 9월 2일 대비했을 때 무려 4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40%가 얘를 40% 올린 동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선반영? 선반영 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게 40%가 오는 이유는 낸드 가격 때문에 예. 낸드 가격 삼성도 그런데 낸드 얘네들의 그 반도체가 몇 가지 있냐면은 HBM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HBM은 얘네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일반 디램이 왕창 있고요. 디램이 한 80% 있고 예. 낸드가 20%예요. 근데 얘네 마진이 한 40% 정도, 한 35% 정도 뭐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는데 맞나?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총이익률은 50%고. 근데 이제 낸드는 흑자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낸드가 가장 취약한 거예요. 매출이 네. 20% 되는 게. 근데 디램만 보고 HBM, 삼성 따라간다 뭐 했는데 딱 이 열흘 보름 사이에 낸드 그러니까 낸드라는 게 SSD 여기 이런 거 이런 게 SSD잖아요. 네. 거기에 낸드가 들어가는데 그 시장이 갑자기 트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이 왜? 올라갔죠. 왜 네. 올라갔을까요? 수요가 많아서? 왜 수요가 많을까요? HDD 때문에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DD는 이거는 일반적인 미케니컬한 건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만드는 회사 주가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쇼트지야. 그게 왜 AI가 잘 되니까 많아졌을까요? 예. AI가 잘 되니까 원래 AI는 우리가 막 입력하고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GPU 들어가고 HBM 들어가고 그럼 그거 막 적응해야 되니까 SSD가 바로바로 적응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느리죠. 그래서 HDD는 우리가 그 저장해놓고 나중에 쓰는 거 우리가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걸 콜드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식어버리는 데이터. 근데 어딘가 그런 데이터 많죠. 우리가 안 보지만 그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갑자기 뭐 학습하다가 추론하면서 하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나중에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른 액세스는 필요 없지만은 잘 저장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수요가 느는데 문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마켓이 2, 3년 전에 안 좋아서 생산을 확 줄였어요. 그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 주가도 얘네 최근에 한 보름 동안에 35% 올랐는데 그게 딱 그 35% 오르는 순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마이크론도 HBM 때문만 올라간 게 아니고 낸드 사실은 하드디스크가 부족해갖고 낸드 쪽이 부족한 걸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낸드에 영향을 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이 35%나 올랐는데 마이크론이 얼마 올랐냐? 40% 올랐어요. 오늘까지. 그러면 그걸 더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던 6%가 엑셀런트 하지만 이것이 뭐 집 하나서 팔 정도로 무슨 뭐 엄청나게 무슨 판타스틱한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데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 이유가 실적은 그랬는데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가이던스는 9월, 10월, 11월이에요. 여기가 보통 성수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수치는 당연히 전분기보다 좋고요. 무려 매출 기준으로는 원래 예상보다 5% 잘 나왔을 뿐만 아니고 순위 EPS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18%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45% 올라간 40% 올라간 게 너무나 정당하고 최소한 9월, 10월, 11월까지의 가이던스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주가는 뭘 보느냐? 이제 밸류에이션을 봅니다. 이번에 준 이번 1사분기 얘네들로는 26년도 1사분기 시작하는 년도에 가이던스가 준 게 좋은 건데 가이던스 기준으로 EPS가 3.75달러예요. 3.75달러인데 앞으로 가서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럼 보수 잡더라도 대충 15달러 정도가 15달러 44 그렇죠. 한 15달러 정도가 EPS가 나오는데 오늘 주가가 얼마죠? 얼마일까요? 한 170불 좀 안 되지 않나 싶은데 170불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PER이 167불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PER 얼마냐면 10배에서 11배예요. 지금 166불이네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1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평균 보통 그 빅테크들은 25배, 30배 되는데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반도체 주식이다 보니까 항상 얘네들 디스카운트 받거든요. 마치 하이닉스가 아무리 돈을 30조, 40조 벌더라도 PER이 여간해서 8배가 안 나오는 것처럼 얘네가 10배, 11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아직 포텐셜이 있으면 가긴 가는데 이게 바로 15배, 14배 가기에는 조금 더 뭐 컨피던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적은 엑셀런트 내지는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된 거는 낸드다. 그 낸드 주식이 더 편하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조금 쉬어갈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충돌하다 보니까 주가가 40% 오르니까 이 실현이 있다 보니까 장외에서는 1%, 6%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보시면 아까 낸드라 그랬죠. 처음에 낸드 영향을 준 게 시게이트하고 HD였잖아요. HD는 얼마? 35% 올랐어요. 마이크론 얼마? 40%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밸류 따지는 거예요. 둘 다 싸요. 근데 정작 이 9월 2일부터 많이 오르는 주가가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아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드라이브를 걸었고 마이크론 같이 메모리 업체가 올라갔다잖아요. 낸드 만드는 회사, 낸드만 하는 회사, 그 SSD 낸드 하는 회사 그게 있어요. 그 회사가 있는데 샌디스크라고 있어요. 샌디스크. 그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걔가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더블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HBM이 있고 일반 D램이 있고 그다음에 낸드가 있고 순수하게 낸드가 있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있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가 주가를 견인했고 그러다 보니 그 영향받은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따라갔고 근데 정작 가장 퓨어한 낸드가 가장 심플하잖아요. 그거는 오늘도 해서 올라서 더블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주식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1%랐다 5%랐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행스러운 건 한국의 핵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당하다는 거를 안심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뭐 6%간 거 1% 갔다 삼성전자 파느냐 이런 저기 트레이딩 하려면은 이제 그만하세요. 전체적인 장 자체가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왜 삼성하이닉스가 안 가면 장은 쉴 겁니다. 아마 오늘 안 빠지는 건 아마 방산 정도? 왜냐면 유럽에서 난리 쳤거든요.
그 EU에서 해가지고 저번에 저기 친 거 러시아가 뭐 드론 친 거 네. 그거 해가 얼공 친 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쪽에 버틸 수 있는 정도인데 네. 전체적으로는 이게 펀더멘털적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됐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이크론이 무려 40% 넘게 오르면서 하이닉스도 좀 경향성이 비슷하니까 좀 같이 올랐는데 삼성도 이제 곧 제 바람대로라면 구만전자 도전할 기세이긴 합니다. 이 반도체주가 참 분위기가 좋은데 이 랠리가 좀 단기가 아니라 조금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한 흐름으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지금 3분기 끝나니까 4분기 4분기, 얘기하자. 예. 우리 연말까지. 하반기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앞으로는 추석 얼마 안 남았지. 다음 예. 주에 지나니까 추석 전과 추석 이후랑 뭐가 다를 것이냐,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 네네. 여기까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추석이 많이 쉬잖아요. 네. 다음 주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하겠는데 추석이 기니까 프로핏 테이킹 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쵸. 주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빨리 빼야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 주는 조정이 미리 받을 수 있겠지. 네. 근데 추석 동안에 어떤 일이 일지 모르잖아요. 그쵸. 만약 거기서 상법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그 관세 협정이 아직 사인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네. 추석 이후에 잠깐 쉬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도체적인 입장에서는 네. 대충 구분응선을 왔어요. 구분응선 넘었다. 구분응선을 왔어요. 왔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질문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예. 삼성전자 목표 주가 11만 원 정도 나왔죠. 네. 그래서 9만 원은 가지 않나 그러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작년 8월 1일 날, 네. 8월 1일 날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무닥 막 쏟아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 주가가 8만 4천 원 정도 됐었어요. 7월 말일 주가가. 그들 리포트가 8월 초에 막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얼마냐? 작년 8월 달에 3, 4분기 전망이 10조 4천을 갖고 실제 그렇게 나왔고 네. 2분기가 10조 4천, 3분기 전망이 13조 몇천. 네. 4분기가 14조 몇천이었어요. 자, 지금 이번 실적이 10조 이상 나온다 해요. 예. 그 비슷하죠. 그 다음 분기 11조 나온다 하고 그 다음 분기 잘 모르겠고 네. 내년도 요즘에 막 올린 애들이 평균 13조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8월 달에 바라본 전망하고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그 당시 그 8만 4천 원, 8만 8천 원 가다가 꺾어놨어요. 꺾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적이 13조, 14조 생각했는데 예. 9조, 5조, 6조로 내려갔거든요. 실적이 꼬꾸라져서. 결국은 뭐냐 실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8만 5천 원 주가는 올해 그 4, 4분기나 내년도 13조 정도까지는 기대치를 네. 한 90%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조가 아니고 분기 15조. 그러니까 연간으로 한 60조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 그 수치가 눈에 들어올 때 그때 9만 원이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그렇게 갔다가 네. 8만 8천 꼬꾸라진 이유가 그러니까요. 그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좋은 거는 하나 있고 나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때보다 좋은 거는 뭐죠? 그때는 외국인 지분이 미리 많이 사 있었어. 네. 56점 몇 프로. 지금은 삼성을 많이 팔아서 예. 최근에 많이 샀지만은 한 51점 몇 프로, 52%니까 외국인이 작년 1년 전에 대비했을 때는 채워질 여유가 수급적인 예. 여유가 생긴 게 파지티브예요. 근데 반대로 또 안 파지티브한 게 있어요. 어떤 뭐냐? 걸까요? 그 당시에는 환율이 네. 이슈가 아닌데 지금은 그러네.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돼서 원화 강세가 들어와서 한국의 대표주 삼성하이닉스를 사들어가는 네. 패시브 수급이 늘어나면은 수급이 더 나아지는데 외국인 수급이 꺾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것만 들어오면은 외국인 지분이 예전보다 56이 아니고 51이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수급적으로 파지티브 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 원화 강세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원화 강세가 안 되고 원화 약세가 되잖아요. 달러를 금리를 미국이 내리더라도 원화 강세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관세하고 우리나라 체력이 약하고 우리 그 이제 한미 협상 안 된 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원화 강세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삼성하이닉스를 더 올려 부릴 수 있는 수급의 힘이 얼마나 빨리 발현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갖고 주가가 아까 말한 것처럼 될 수 있다 안 됐을 텐데 네. 근데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전부 이제 이 9만 7천 원이 가장 싼 9만 4천 네. 싼 건데 모건 스탠리가 쓸데없는 9만 4천 원 했는데 목표 주가 거의 높은 11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애널리스트 자기가 유도리 세이프 오브 마진 그러니까 안전 마진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네.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곱하기 0.8 정도예요. 아, 작년에도 평균 12만 원 정도 11만 원 왔을 때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많이 드셨으면은 0.8 하면 8.8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틀릴 수 있죠. 더 가면 네. 좋겠지만
그 이상 안 가거나 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근데 환율이 만약에 1330, 40 정도로 원래 연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연말에 될 수 있다면 그거까지 갖고 가보면 돼요. 근데 그러진 우리나라 않을 것 자체가 같은데. 애매하고 예. 1480, 70, 90이고 한번 1400 갈 수 있다 네, 이러면은 네. 그 수급이 빨리 들어오지 않고 있고 오늘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뭐라 했죠? 마이크론 실적도 마이크론이 6% 10% 안 가고 만약에 오늘 본장에도 3% 2% 빠면은 네. 삼성 하이닉스가 3% 2% 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거 뭘 사겠어요? 아까 웨스턴 디지털이 있고 시게이트가 있고 아니면 마이크론이 더 마이크론 10배하고 마이크론 PL 10배라는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PL 얼마인지 아세요? 12배요. 네. 하이닉스 PL 8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거하고 달리 그런 경쟁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많이 했으니까 산다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타이밍적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메모리 쪽에서도 이 모건 스탠리가 내년 이제 메모리 공급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초호황을 예고를 했습니다. 뭐 메모리 초호황은 뭐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내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뒤떨어지지만 이제 증설이 좀 이제 내후년에 반영이 되면은 예전에 했었던 그 디램 사이클처럼 이 공급 과잉 위험도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급 과잉? 예. 서플라이 늘린다는 거예요? 네. 공급 부족이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아까 복잡해진 게 HBM이 있고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HBM은 65% 마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평균 마진이 50% 넘는 게 일반 디램 때문에 예. 50% 나오고 낸드가 흑자 적자인데 이게 가격이 20% 이것도 흑자로 10%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갑자기 이렇게 좋아져요. 사이클 네. 좋다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 업체가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더 쇼티지 늘려야죠. 나면서 늘려야 되겠지. 근데 늘리는데 물리적 시간이 걸리겠죠. 가장 오래 걸리는 게 HBM이에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낸드고 예. DDR4예요. 그러니까 낸드하고 DDR4는 근데 가장 빨리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비를 발주해서 들어오는 장비 리드 타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공장 있고 부지 있고 한데 장비만 발주해서 들어오면은 원래 똑같은 기술이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기술이 발전되면 또 기술 어저스트먼트가 있으니까 어쨌든 평균 6개월 플러스 알파가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9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HBM처럼 기술이 빨리 앞서 나가는 거는 네. 1년, 2년 걸려요. 그래서 HBM이나 하이엔드 쪽은 내년 말까지 쇼티지라는 게 맞게 되고요. 중간 이하인 거, 낸드, 아까 HD, 이런 거 아니면 DDR4, 그러니까 D램 중에서 좀 낮은 거, 이거는 중국의 플레이 업체가 있어요. 중국의 업체가 뭐 CXMT라든지 네. D램에 낸드에 뭐 YMTC나 업체가 있는데 걔네 마켓시어가 2% 3%가 아니에요. 이제 5% 7% 10% 가려거든요. 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 얘네들도 있다고. 그럼 걔네들이 하는 게 낸드나 DDR4인데 이런 거는 만약에 생산을 증산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예. 물론 기술적으로 따라하는 거 둘째치고 그거는 빠르면 9개월. 12개월 내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 내년 이맘때는 수급이 지금처럼 난리 날 정도 타이트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냐, 그거를 언제 반영하냐, 그런 결정을 지금 9월, 10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확인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게 내년도 11월, 12월에 그런 약간 수급이 지금 타이트한 것보다 조금 네. 누수해져 갖고 그거 한다 지금 그런 걱정 내지는 설레발은 뭐 그거보다 6개월 앞선 거. 내년 9월이면 6개월 앞서면 되죠. 예. 내년 3월. 내년 봄 정도 되면은 지금하고 다른 시츄에이션에 대한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직은 멀었다. 주가적으로는 지금은 더 가는데 주가가 그러면 3월 달에 갈 거를 미리 땡겼느냐 안 땡겼냐는 것서 PER이 10배, 8배, 12배에서 그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은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미리 손을 뺄 수는 없다고 보는데 네. 각도는 분명히 무작정 이렇게 올라간 각도가 또 계속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걸 약간 버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뭐 버블에서 깨진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흥분해서 살 때의 자기 리스크 포인트를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확실히 AI 특수 이제 수혜의 국면인 것 같은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어요. 이게 약간은 시장을 좀 눌렀던 요인인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에는 좀 뭔가 소극적인 입장도 있었던 것 같고 주식들이 고평가됐다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졌던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쪽을 좀 포인트로 보고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예. 그분 말씀에 동감하고요. 동감해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그쵸. 밸류에이션적으로 내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내내 좋다. 지금 하면은 아마도 S&P 500이 지금 6,700에서 돼 있잖아요. 예.
내년도 이익을 반영해서 PER을 하면은 7천 넘어가는 게 맞아요. 7천을 넘어가는 게 8천까지 몰라도 한 7천 넘어가는 건데 왜 PER이 얘네들이 할 때 한 23배, 4배 가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EPS가 높아지면 당연히 올라가지요. 근데 내년도 이익을 땡길 수 있는 상황이냐 봤을 때 그 아저씨가 얘기한 핵심이 뭐냐면 관세 영향을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관세 영향은 두 가지죠. 관세 영향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관세가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인 거라고 그 사람도 얘기는 하지만은 이게 한꺼번에 뭐 스파이크처럼 갑자기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스멀 올라와서 몇 분기에 걸쳐서 이게 쑥 퍼져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은 냅둘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그러면 금리를 내년도 시장에서는 올해도 3번이고 내년 3번이잖아요. 네. 그거 일어나지 않아요. 얘네가 얘기하는 건 올해 3번이고 내년에는 한 번이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년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인플레가 올라오면 안 일어나면 트럼프하고 베센트가 안 일어나면은 파지티브하죠. 근데 안 일어나면 파지티브한데 무작정 파지티브 할까요? 안 일어나면은 무슨 얘기죠? 분명히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가를 계속 못 시키면 그러면 기업 중에서는 약한 기업은 마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EPS가 잘 나가는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는 모르지만 이 마진이 기업들 중에서는 다우존스에 있는 기업들이 이익 정가를 못 시키잖아요. 관세를 받은 걸 영향을 못 시키면 걔네들 마진이 나빠져요. 기업들 전망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내년 수치가. 예. 그러니까 내년도 기업들의 순이익을 가지고 한 EPS, S&P를 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땡기지 못하면 밀어넣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관세를 전가시키면은 그러면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바람들을 않게 금리 인하를 3번 한다는 보장은 없죠. 네. 근데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6,700이라는 게 내년 이익을 못 땡기고 올해하고 내년 이익 한 어느 중간 정도에서 뭐 20 몇 배 하면은 딱 그 정도가 맥스 하면은 좀 미친 듯이 올라오면 7,000이고 한 6,500 가도 할 말 없고 딱 거긴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둔화된다는 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남는 놈만 간다. 그러니까 AI만 붙들어 매는 거지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갔다 하는데 뭐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니까 오라클 갔다 뭐 갔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 넘버가 확실치 않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성장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아직은 푸시업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 주식들은 관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이 마진을 이렇게 자기네가 보존하느냐 아니면 인플레 전가시켜서 트럼프 바람대로 않게 금리 인하를 못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낙관 못한다. 그런데 주식이 돈이 갈 거 없고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의 좀 고평가 상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동의하는 입장 좀 밝혀주셨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함께 하셨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을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